오늘 저기 나갈 때 잠들었다 11시 일어나서 요즘은 하는 게 다음에 가둬놓고 여러 동안 템플 스테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하루 종일 컴퓨터가 엑셀만 두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수업도 재개할까요? 두 번째 정보 내용의 디지털 표현 방식에서는 여러분이 포맷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레코드한 건, 기록한 건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문서, 가장 중요한 결제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건이라고 했을 때는 아래 한글로 작성한 문문 파일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뭐 첨부 파일들, 붙인 파일들이 뭐 한쪽에 붙일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덩어리로 전체까지 하나의 기록권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아래 한글 문문 파일이나 또는 다른 뭐 여러 유형의 그 첨부 파일들, 붙인 파일들을 보면 이거 .hwp, .ppt, .xls 그 뒤에 확장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얘는 좀 다른 종류의 문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파일 포맷을 얘기해 주는 거죠. 파일 포맷. 그래서 그 파일 포맷의 정체가 뭐냐? 전자기록을 관리할 때 기록관리자가 그 포맷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왜? 이 포맷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거기 좀 민감성을 키워야 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비트 얘기를 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정보를 기억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트라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진수를 얘기해요. 이진수라 하면 0하고 1, 이 두 가지 숫자로만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안에는 0 아니면 1밖에 못 들어가요. 그 비트들이 여러 개 쭉 붙어 있는 게 비트 스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는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될 때는 모두 비트 스트림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장에다 뭘 썼다. 아래 한글 안에서 뭔가를 글을 썼다. 그러면 딱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0101 이런 비트 스트림이 쫙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메시지로 보여주지만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0101로 쫙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해요. 어떤 정보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려면 비트 스트림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바꿔주는 과정. 그래서 그런 코드, 그러니까 코드라고 불러요. 0101 같은 그런 거를. 그래서 그 코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해서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럼 그 반대는 디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인코딩과 디코딩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쓰기도 하고 암호학 쪽에서 쓰기도 해요. 암호화 하는 거 인코딩이라고 하고 암호를 푸는 거 디코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아날로그 정보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과정.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밖에 있는 어떤 정보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때는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걸 인코딩이라 한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 코드화된 비트 스트림을 막 읽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어떤 정보로 다시 보여주려면 걔를 디코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그림 보여줄 수 있죠. 자, 컴퓨터 안에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객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0101, 100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근데 얘를 맨 오른쪽에 보면 정보 객체로 제가 일부러 데이터라는 말하고 정보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데이터와 정보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컴퓨터에는 이런 010101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우리 눈에 A, B, C, 1, 2, 3 이라고 하는 정보로 보여줘요. 그렇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해야 해 라고 해석의 규칙을 알려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 정보라고 해요. 그런 표현 정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정보로 디코딩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갈 듯 말 듯?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나눠준 그 자료는 다 들고 다니죠, 항상. 집 파일. 네, 그럼 그 집 파일을 가보시죠. 그 집 파일을 열어보시면 집 파일의 맨 위에 그 PDF 파일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자기록 이해를 위한 첫걸음 그런 파일 있죠. 예, 그거를 열어보세요. 이게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좀 업데이트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 볼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필요하신 분 보시고 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7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슨 표가 하나 있죠? 여러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그 USB 살 때 그 몇 기가짜리야? 그 몇 기가바이트짜리야?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안 묻죠. 이제 포터블 하드디스크 뭐 백업용으로 샀는데 요즘은 테라로 가죠. 제가 1989년에 처음 이제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때는 테라라는 말 자체를 듣기가 어려웠었어요. 테라라고 그 처음 말을 들었을 때가 1992년도 3년도 즈음에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휴대폰, 이거 모바일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올 때, 논의가 나올 때, 그때쯤 되면 진짜 테라급의 뭔가 데이터가 축적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할 때, 테라. 그래서 막 뒤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빨리 테라를 내 수중에 테라급의 저장 매체를 손아귀에 쥘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빠르게 반도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너무너무 빨리 요만한 것에다가 엄청난 그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제가 이렇게 무슨 잡지사에 기고하는 내용이랑 책 한 권을 써서 다 담았었어요. 그때는 책을 쓸 때도 다 텍스트 위주였지 무슨 그림을 넣는다거나 사진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3.5인치 그 플로피 디스크가 1.43MB였거든요. 거기에 책이 한 권이 더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텍스트만 썼을 때는. 근데 지금은 1.43MB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이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는 다 바이너리, 이진수로만 그 모든 그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기억할 수 있는 뭐 정보의 가지수도 다 2의 몇 승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는데 2의 10승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이 빨리 되시는 분? 2, 4, 8, 16, 32, 64, 128 무슨 나왔어요? 512, 1024 2의 10승이 1024예요. 그래서 1024니까 1000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킬로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1000과 비슷하다 하면서 이제 10의 3승, 킬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10의 3승을 더 곱하면 메가, 또 10의 3승을 곱하면 기가, 또 10의 3승을 곱한 게 테라, 곧 이것도 알아두세요. 페타가 올 겁니다. 곧 페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1000배씩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포맷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이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포맷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진수 얘기를 했었는데 진법 변화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16진수를 좀 알아야 뭐가 지금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였지? 중학교 때.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그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십진수예요. 십진수. 진수 앞에 십진수, 이진수, 팔진수, 십육진수 하는 그 개수는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286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0의 1승자리다. 이거는 10의 2승자리다. 이건 10의 3승자리다. 사실 그냥 원래는 286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2승 1승 안 쓰는데요? 죄송해요.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286 이렇게 읽지 않고 이게 실제로는 100의 의미가 있으니까 286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실제 가치를 표현하려면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1 더하기 6 곱하기 10의 0승 해서 실제 값을 표현하는 거 배웠죠.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서 십진수 8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 기억나요? 이진수로 하려면 2로 나누면 되죠? 몫을 써주고 나머지를 여기 써준다. 2로 또 나눈다. 또 나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끝. 이렇게 읽는다. 이진수로 1000. 근데 이거를 십진수 값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짜리잖아요. 내가 너무 먼 걸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가지 포함시켜야 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0 곱하기는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8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좀 기억이 나죠? 그럼 이제 문제 2번. 이진수 1101을 십진수로 변환하시오. 1 곱하기 0, 1, 2, 3이니까 2의 3승. 0은 생략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요거 8, 4, 1. 8, 4, 1. 더하면 13. 그래서 십진수 13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0110) 010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있는데 얘를 16진수로 바꿔요. 16진수. 16진수는 자 아까 10진수는 아까 286이라고 하는 10진수의 의미는 요 하나하나의 자리에 숫자가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몇 가지 정도가 올 수 있어요? 10가지 올 수 있기 때문에 10진수예요. 그리고 뭐 올 수 있어요? 0, 1, 2, 3, 4 쭉쭉 해서 9까지 10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16진수면 이 한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6종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10개에다가 A, B, C, D, E, F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진수 값으로 보면 이게 10, 11, 12, 13, 14, 15까지. 그래서 이런 문자도 여기를 숫자를 표현하는 게 16진수인 거예요. 됐죠? 저 이진수하고 16진수는 굉장히 친해요. 왜냐면 4개씩 쪼개면 돼. 왜냐면 비트가 4개가 보이면 2의 4승 16이거든. 16개. 그래서 요거 하나가 16진수로 표현하면 돼요. 자, 요거는 일단 10진수로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10진수로 하면 얼마예요? 1, 2, 3. 얼마예요? 10진수로 9?
5죠. 여기 1, 2, 4자리니까 4하고 있는 수 여기 5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가 1자리, 2자리, 4자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6, 5, 10, 여기는 16진수로 6, 5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노트 그 메모장하고 아래 한글로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비트 스트림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볼 거예요. 보는데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16진수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16진수로 딱 보면서 아 이런 비트 패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법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16진수 4A9F 이 16진수래요. 이걸 2진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거 2진수를 요거 하나당 4비트 만들면 되거든요. 4는 비트로 뭐가 될까요? 0100 A는 10이잖아요. 10 106 9는 F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다닐 때 시스템 맨날 비틀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6진수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면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4 곱하기 더하기 A는 10이니까 10 곱하기 16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6의 1승 더하기 F는 15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진수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64진수예요. 웬 64진수? 근데 여러분이 64진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 뒤에 가면은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기 위하여 XML 형태로 비트 스트림을 이렇게 인코딩해서 집어넣어요. 그때 베이스 64 인코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 스트림을 64진수로 다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64진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64진수는. 자, 이 장표에 14페이지 가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14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링크 하나 있죠? 링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허용하시고 허용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 뒤에 떠 있었네요. 네, 이런 화면 떴어요. 여기 왼쪽 편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밑에 열기 떠 있죠? C 파일 열 거냐? 열겠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운로드, 열기 했더니 여기 C 파일이 2개가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 setup.exe라는 파일이죠. 이거 더블 클릭 해주시면 뭔가가 설치될 거예요. 자, 설치하는 화면이 떴죠? 넥스트 다음 눌러주시고 I agree 해서 동의해 주시고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피니시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화면을 닫아줘도 되고요. 근데 뭐가 끝났냐면 툴을 하나 인스톨 했는데 그 툴이 그 비트 스트림을 여러분한테 딱 바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 도구가 어디 깔려 있냐면 여기 새로 시그너스 헥스 에디터라고 하는 게 깔려 있을 거예요. 시그너스 헥스 에디터. 그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도구를 띄워놓으시면 돼요.
저까지 간다. 64층. 아직 안 됐는데요, 혹시? 다 됐어요? 오, 빨리 잘했네요. 자, 그럼 우리 메모장을 띄워볼까요? 메모장. 메모장. 노트표를. 자, 메모장에다가 서로 이제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대문자로 ABCD를 뒤에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ABCD라고 넣었어요. 이를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죠? 아, 안녕하세요 ABCD라고 보여요. 이것도 여러분 키보드에 뭔가를 막 누르니까 안이 만들어지고 뭐 0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이 키보드 안에 어떤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컴퓨터로 가서 안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어떤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되니까 그냥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없어서 펀치카드라는 걸 썼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위치를 좀 정해줘요. 여러분 찾기 좋은 대로. 나는 다운로드 밑에다가 뭐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져요? 인코딩이 되면서 얘가 비트 스트림이 착 해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메모장 끄고 탐색기로 보면 되죠? 탐색기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날짜도 있고요. 크기가 1KB라고 써있어요. 1KB라고 되는데 얘는 뻥이죠, 사실은. 되게 더 작은데 1KB 이하를 얘는 계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1kg로 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얘를 아까 우리가 설치한 시그너스 프리 에디션을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열기 등을 이용해서 걔를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션 하나 설정해야 되는데요. 뷰 메뉴에 가셔서 뷰 메뉴에 옵션스에 가셔서 여기 세 번째 Show All Characters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결과가 떴죠?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게 현재 컴퓨터에 만들어진 비트 스트림 전체예요. 제로제로 포토입니까? 네? 앞에서 제로제로. 요거는 여기 내용이 많을 때 라인 번호 붙여준 거예요. 이 툴에서 붙여준 거고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예요. 너무 심플하죠? 이쁘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 비트 스트림을 인코딩을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유니코드를 했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정확하죠?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죠? 너무 심플해요. 그러면 요게 16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B면 11이에요, 11. 그러면 101. 얘는 14예요, 14. 111. 다, 그 비트 패턴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트를 다루면 너무 복잡하니까 16진수라니까 심플하고 좋잖아요. 자, 안이 어디까지일까요? 이거 여기 툴에서 이거 오른쪽에 안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왜 화면이 안 보이지? 왼쪽을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을. 아, 이게 원래 영상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그러면 16진수로 4비트
이게 한 바이트죠? 이 두 바이트가 안, 명, 하, 세, 요. 한 바이트씩 A, B, C, D예요. A, B, C, D. 근데 누구 맘대로 이렇게 비트를 만들었을까요? 약속. 약속에 의해서. 모든 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약속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 거예요. 그 원래 자료에 다시 가보시면 그 앞에 13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가보시면 대문자 A는 16진수로 4일로 표기하자 라고 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대문자 B는 16진수 4,2로 표기하자 라고 정한 거예요. 정한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맨 처음 최초로 컴퓨터 만들면서 최초로 만든 약속이 아스키 코드 값이에요. 컴퓨터에 정보를 집어넣을 때. 자, 여기 보면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아스키 코드 값을 제가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면 아스키 코드 값 전체 볼 수 있어요. 자,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뭘 대체하려고 만들었냐면 타자기. 타자기 편지 보내고 뭐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타자기에 이렇게 막 ABCD부터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코드들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로 하려니까 이거를 이제 컴퓨터 비트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얘를 몇 개의 비트 다 다르게 그 자판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7비트 정도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7비트 내에서 패턴을 다 다르게 해갖고 다 서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너무 쉽죠? 그러면 노트패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입력된 걸 인식하고 표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명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A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대로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인코딩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스키 코드 값을 뒤에 떴겠네요. 이런 약속이 근데 아스키 코드 값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뭐 자판 그 키보드에 타자기에 있는 그것만 표현했는데 점점 더 많은 걸 하고 싶잖아요. 영상도 해야 되고 게다가 영어권에서는 쓸 수 없잖아요. 중국어도 넣어야 되고 일본어도 넣어야 되고 한글도 넣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표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많은 문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알파벳은 몇 개 안 되니까 한 바이트로 다 충족이 되는데 한글은 그 조합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필요하잖아요. 투바이트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투바이트 만든 거고 뭐 또 다른 나라는 3바이트가 필요한 나라도 있겠고 4바이트가 필요한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4바이트까지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게 근데 뭐 중국어인지 한글인지 뭐 이런 게 또 구분이 필요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비트를 넣고 되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느 나라 언어든 다 소화가 가능하게 문자 세트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코딩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 비트열을 길게 안 쓰고 좀 짧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인코딩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냈고요. 그게 뭐 UTF-라든지 유니코드라든지 그 코드 세트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죠? 인코딩이라는 게 그냥 마술처럼 확 되는 거 아니죠? 다 뭔가 약속된 거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도구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얘는 이런데 굉장히 심플하구나. 얘는 그냥 내가 입력한 그것만 딱 비트를 만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똑같은 내용을 우리 아래 한글에서 한번 해보죠. 아래 한글을 띄워봅니다. 자, 한컴 오피스 한글을 띄웠고요. 똑같이 안녕하세요 ABCD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넣었어요. 그럼 저장하겠습니다. 위치 찾을 수 있는 데다가 넣어주시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닫고요. 아까 헥스 에디터 시그너스 헥스 에디터에서
방금 만든 아래 한글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걸 하는데 안 돼. 여기 그 아래 한글을 닫으셔야지 열릴 거예요. 좋은 거 들었죠? 막 땀 흘리고 있었는데. 자, 열었으니까 열어서 내용이 어디까지 대체 있는지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만들었는데 탐색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대체 어찌 된 것인지. 탐색기에 가보니까 9kB가 만들어졌어요. 제 거는. 여러분 것도 비슷하겠죠? 9kB. 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했을까요? 여기 나는 안녕하세요 ABCD밖에 친 게 없는데 라인 엄청 많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뭔가 아래 한글은 나름 뭔가 저장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저장을 했는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ABCD는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저장이 됐겠죠? 찾는 방법은 일단 아까 그 ABCD를 인코딩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아래 한글은 영문도 한 바이트로 안 하고 두 바이트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0041, 0042, 0043, 0044 그 패턴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0041, 0042, 0043 이 패턴을 컨트롤 F에 파일드 찾기로 해서 없었어. 큰일 났다. 없으면 어쩌지? 두 개만 찾아봐.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안 찾아질 수도 있겠군요. 이게 버전이 또 그새 또 한글 이게 10 버전으로 만든 건데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아래 한글 버전에 따라서 내부 포맷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 찾아졌어요? 없죠? 당황스럽네. 자, 이제 위에서부터 좀 대충 한번 살펴봅시다. 맨 위줄에 가서 보니까 뭔가 D0, C, F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고 나더니 00이 나오다가 거의 대부분 000, 그 다음에 FF는 다 1111로 다 쭉 까는 거예요. 뭔가가 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FF가 엄청 많다가 400번째 라인쯤 오니까 오른쪽 편에 루트 엔트리라고 해석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뭔가가 문서가 시작이 되는 그런 포인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뭐 대체로 다 0 아니면 1로 깔아놨어요. 근데 뭔가 좀 블럭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블럭별로 뭔가를 용도를 정해놓고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또 루트 엔트리가 또 나오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파일 헤더 뭐 이렇게 읽음직한 여기부터 파일 헤더 시작인가 봐요. 가다 보니까 또 독 인포, 그러니까 다큐먼트 인포메이션을 뭐 지칭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영역도 나오고요. 바디 텍스트, 이쯤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영역이 보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게 또 막 F 잔뜩 깔려 있고요. 중간에 또 가다 HWP 서머리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있네요. 프리브 이미지, 프리버스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프리브 텍스트 이런 기능들이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탐색기에 왜 아래 한글 파일이 있는데 그걸 열기 전에 마우스 커서를 쫙 갖다 놓으면 뭔가 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기능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문서를 오픈하지 않아도 이 비트스트림의 앞부분만 읽어가지고 얘의 프리비어스 텍스트라든지 프리비어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이 이런 앞부분의 비트스트림을 읽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다음에 중간에 가보니까 독 옵션스 뭐 이런 게 보이고요. 웬 스크립트도 보이고요. 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디폴트 스크립트도 보이고요. 링크 독도 보이고요. 아, 숫자가 나왔어요. 2, 3, 4, 5, 6, 7, 9. 이건 또 뭐지? 이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GF89A? 뭐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모르겠는 정보가, 뭐 여기 뭔가 뭐 의미 있는 정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 파악은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저 2016. 그죠? 3, 25. 뭔가, 뭐죠? 2016, 3월 25일, 7땡땡 13땡땡48. 이건 뭘까요? 7시 13분 48초에. 오, 유저? 윈도우즈 32, LE, 윈도우즈 7. 이게 다 뭘까요? 진작이 되죠? 얘가 지금 어떤 컴퓨터에서, 유저라고 불리는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어떤 운영체계 상에서, 그리고 저 위에는 아래 한글 이 버전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몇 시에 이걸 저장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캡처해 간걸 알 수 있어요. 섹션 정보, 여기까지도 다 해당 정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앞부분에. 그럼 내용은 어딨나? 아래 한글 다큐먼트 파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인가봐요. 뒤에 또 가니까 유저스 밑에, 유저 밑에, 앱 데이터 밑에, 로컬 밑에, 템프 밑에, 프리고 밑에, 무슨 위치도 막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머리가 끝나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만약 이런 비트 스트림을 어떤 매체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이 이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이런 비트 스트림이 보인 거야. 이걸 어떻게 디코딩 해가지고 원래가 안녕하세요 ABCD였는데 그걸 어떻게 복구해낼 수 있을까요? 뭔가 정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죠. 아, 얘는 앞에 맨 위에부터 몇 줄은 이런 정보를 담는 곳이야. 그 다음부터 뭐는 뭘 하는 곳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건 여기인데 걔는 비트 스트림을 이렇게 해석해서 문자를 만들어야 돼.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해석 정보가 없이는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재에서 표현 정보라고 한 게 바로 그런 데 필요한 거죠. 아까 메모장도 똑같아요. 메모장을 쓴 것도 비트 스트림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걔를 그거는 아스키 코드 값이나 유니코드 값으로 저장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알려줘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해석 정보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비트 스트림 얘가 기록의 본문이다 생각해서 얘만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얘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저장되지 않으면 먼 미래에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비트 스트림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걸 절실하게 좀 보시고요. 아까 그 아래 한글로 만들었던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아래 한글에서 파일 메뉴에 들어가 보면 문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그 문서 정보에 가보면 제 컴퓨터의 지은이에 그 컴퓨터 이름이 지은이에 들어가 있어요. 유저. 아까 비트스트림 안에 유저라고 해석될 만한 정보가 여기 떴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13분 48초. 아까 봤던 그 정보.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여기 주제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키워드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비트 스트림 어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뭔가를 적으면 그게 비트 스트림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06년도에 미국 국립기록청 나라에서 이렇게 아키비스트들한테 공지한 내용을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키비스트들이 꼭 체크해줘야 될 일.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서를 많이 만들 거잖아요. 그 문서에 헤더 등에 이상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있으면 다 지워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은이가 유저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뭔가 문서를 만든 다음에 회사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기한문으로 탁 첨부를 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 기한문에는 기한한 사람은 임진이에요. 근데 비트스트림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유저라고 돼 있어. 임진이가 맞을까? 유저가 맞을까? 괜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스트림 안에는 얘가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지면서 이상한 정보들을, 이상한 건 아니죠. 환경 정보들을 막 자기가 자동으로 끌어가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스트림에 그게 묻어 있는데 얘를 지워줄 거냐 말 거냐, 클리어 시킬 거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스트림이 기록의 핵심으로 보존이 된다고요. 나중에 그 비트스트림을 누가 열었을 때 거기에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안녕하세요 ABCD만 보게 하고 싶었는데 뒤에 막 묻혀있는 이런 정보를 같이 봤을 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지은이가 유저인가? 임진인가? 임진이는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다른 DB에 있다가 걔는 링크가 끊어져서 없어졌어. 근데 이 비트스트림 안에는 유저가 지은이래. 그럼 당연히 이걸 만든 사람이 유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안해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신윤점수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기한문을 만들 때, 본문을 작성할 때 항상 그 시스템에 인베드 돼 있다고 표현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아래아 한글 편집키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저장하면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비트스트림을 안 만들어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딱 그 내용 본문만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데 붙임 파일들 있잖아요. 붙임 파일들은 주로 컴퓨터에 파일들을 찾아서 어태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 집에서 작업해서 갖고 온 거, 또 딴 사람한테 거 뭐 갖고 온 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도 문제인데, 뒤에 이제 4장, 5장 가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문서를 장기 보존할 때,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100년 뒤에 아래 한글이 남겨졌는데, 100년 뒤에 사람이 이거를 안녕하세요 ABC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아래 한글 회사가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뭔가 책임져 줄지도 모르지만, 알 수 없죠.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뒤에 아래 한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래 한글 문서는 PDF로 변환해서 보존하기로 했어요. 근데 PDF로 변환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정보 이외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메타데이터도 비트스트림 안에 가져갈 거냐, PDF도 결국 비트스트림이니까 같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걔를 없앨 거냐. 없애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없애고 실제 본문 내용으로 파악되는 그것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필터링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팁 하나 드리면, 만약에 이제 교수님 중에 과제를 내준 다음에 과제를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해서 문서로 제출해라. 그러니까 종류 출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구 것을 카피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게 그대로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했는데 친구 컴퓨터에 있었던 친구 이름이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카피한 다음에 이 내용만 조금 막 고쳤어. 그럼 문서로 들어가면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비트스트림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